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7월 수출 554억 달러, 65년 무역 역사상 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반도체, 석유화학 같은 주력 품목이 모두 좋았습니다. 반면에 내수는 아직 겨울입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작년 봄 코로나 1차 유행 시기만큼이나 추락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다른 온도의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는 격차 해소라는 문제를 푸는데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마찰은 줄이면서 성장 동력은 훼손하지 않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적임자를 찾는 건 유권자들의 몫이겠죠. 8월 2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금융당국이 개미들의 반란이라는 특정 종목 집중 매수 운동에 대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왜 이런 경고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인지 배경을 좀 알아볼게요.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에 임차료 내는 소상공인들, 임대료 내기 위한 대출 지원 한도가 오늘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출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해서 걱정스럽기도 한데,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경제를 통해서 식료품 가격 인상될 것 같다 계속 알려드렸는데 정말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양이네요.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죠. 그리고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주식 전망 알아보는데요.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장은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월요일 눈높이 공부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그러니까 국가진료비 지원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방식의 진료비 지원 혜택, 이거 모르면 놓치고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갈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을 좀 못 쓰는 분위기였는데 아마존 주가도 급락을 했잖아요. 네. 미국 증시 하락한데 이런 빅테크들의 주가 하락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이 있었나요?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아마존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미국에서도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미국 내 델타 변이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성장률을 망가뜨릴 것이다 라는 불안감도 더해졌고, 또 금요일에 발표된 6월 미국의 근원 PC 물가가 급등하면서 또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등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악재성 재료들이 점철된 영향이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이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환경에 직면을 해 있지만, 이런 악재를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서도 위안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권고 수준의 방역 강화를 하고 있을 뿐 작년 3월처럼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봉쇄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델타 변이 확산이 미국 경기의 회복 경로를 추세 아래로 이탈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살펴보면은 지금 우려가 많기는 하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목요일에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끝나고 나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매파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죠. 유동성 좀 줄여야 한다. 근데 그 전까지는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아직까지 충분히 지표상 이 돈을 걷어들일 만큼 회복세가 감지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돌아가면서 자꾸 이런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지표 의존적으로 연준이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이었었는데 이분이 6월 달을 기점으로 약간의 매파적으로 돌아선 것도, 태세 전환한 것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요일에 이야기한 거는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올해 가을부터 빠르게 시작해서 내년 1분기 내에 종료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시장에서는 이미 이분이 매파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부터 내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 7월 FOMC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만큼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의 급격한 태세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에 이제 8월 11일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는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에 저희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하나 감지되는데 중국 기업들이 한동안 미국 증시에 열심히 상장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일시적으로 좀 중지시키는 조치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예, 일각에서는 이것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분쟁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단행한 성격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그들의 지배 구조와 또 중국 정부가 얼마나 너희들의 사업에 간섭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으면 상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진행한 성격이 큰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중국과 홍콩 증시 폭락의 근원은 중국 정부가 일종의 자본주의 맛을 알아버린 IT 플랫폼 업체들을 길들이기 위한 성격과 또 사교육 방지를 통한 불평등 해소에 나서는 등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 기인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디디 추싱 등 중국의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 증시에서도 폭락하기도 했는데 미국 증권 당국 측면에서도 이렇게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중국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중국 기업들 투자는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의 장부를 못 믿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중국 기업들이 지난주에 한번 다 불려갔잖아요. 중국 당국에. 그렇죠. 네, 그래서 IT 기업들에 대한 군기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있던데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0.2%대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아무래도 금요일 날 좀 그 1% 넘게 하락한 것이 과도한가라는 좀 인식으로 일종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일요일 날 어제 발표된 한국의 7월 수출이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소식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대형주들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성장주, 언택트주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연결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리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1709님, 출첵이요. 이곳은 영월입니다. 휴가 왔네요. 비가 와요. 텐트 낭만이 난민이 되었네요. 하셨어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수도권하고 중부가 호우특보에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주, 괴산 이쪽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모두들 특히 계곡 쪽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정리할까요? 금융당국이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운동, 여기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게임 스톱 운동 안 된다는 건데 이거 왜 못하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차료 빌려주는 이 지원금의 한도가 오늘부터 종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답니다. 마지막으로 열대야 때문에 요즘 잠 못 이뤘다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어제 간만에 좀 서늘했죠? 그런데 여름 제철 과일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른 모양입니다. 10분 경제에서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당국이 일단 특정 종목 집중 매수 운동에 대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런 운동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올 1월에 미국에서 게임스톱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이 온라인에서 의기투합해서 이 게임스톱이라는 업체의 주식을 대거 매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례인데요. 이 공매도를 하는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지금 비슷한 운동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한투연이라는 곳에서 이 광복절인 15일을 전후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를 한 건데요. 이런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투연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 모임이 이른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인데 특정 종목 집중 매수 운동 이게 어떤 면에서 불법이고 만약에 적발이 된다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금융위원회가 내린 정의는 이 특정 종목의 집중 매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해서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는 건데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놓고 이런 집중 매수 운동을 펴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유포하거나 계책을 꾸며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 판단을 유발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또 부당 이득의 최대 1.5배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런 특정 세력이 주도해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변동시킬 것이라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본시장법상 이런 행위도 시세 조종이 될 수가 있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금융당국이 이렇게 엄중하게 보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라고 하는 개인들의 모임이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게 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한 어떤 반발 때문인데요. 이 한투연이 광복절을 전후로 벌이는 운동의 이름이 K스톱 공매도 파산운동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에도 이 30분 동안 시범적으로 반공매도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코스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이었던 HLB가 대상이었는데요. 그 운동 당일에 HLB 주가가 실제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캠페인 직전에는 22% 넘게 급등했다가 결국 5%대 상승에 그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이 거래량은 전날에 18배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진입했던 분들은 아마 좀 가슴이 철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개미들의 어떤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을 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소상공인들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임대료를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임차료 융자 지원 제도라는 거잖아요. 지원 한도가 오늘부터 늘어난다고요? 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대출 한도가 1,000만 원이었는데 오늘부터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이 제도를 이용했던 분들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기존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중은행에서 지난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방역 조치가 강화돼서 영업 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번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출 기간은 5년인데요.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러니까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3년에 걸쳐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다만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 세금 체납이나 금융회사 연체가 있는 경우, 또 휴폐업 중인 경우, 또 가게를 임차해서 영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일단 사무실 가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접속에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오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의 출생 연도 끝자리가 기준인데요. 오늘은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경우, 또 내일은 2번과 7번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신청을 받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접수 시간은 오부제가 시행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고요. 오부제가 종료되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평일과 휴일 가릴 것 없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심사나 약정도 전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인 사업자는 살짝 복잡한데요. 일단 인터넷에서 임대차 계약서 외에 법인 등기나 법인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되고 대출 승인 통보를 받고 나서는 대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한번 방문해서 서면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텐데 그만큼 대출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물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식자재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동네 마트에 가보면은 수박 한 통에 2, 3만 원 하네 이렇게 놀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주말에 한번 수박을 사려고 보니까 29,000원쯤 하더라고요. 이게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봐도 수박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평균 소매 가격이 23,909원으로 조사됐는데 평년 이맘때 또 한 달 전 이런 때는 18,000원대였는데 30% 넘게 뛴 가격입니다. 이 인터넷으로 유명 쇼핑몰에 들어가 봐도 이 3만 원대 수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근래 거의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런 제철 과일의 공급 부족이 지금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수박은 보통 밤 기온이 20도 초반일 때 잘 크는데 이 열대야 때문에 재배지 밤 기온도 25도, 27도 이 정도로 치솟으면서 제대로 크지 못한 영향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소값도 꽤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아주 더위에 약한 채소들이 아주 문제인데요. 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9,400원 정도로 평년 가격의 거의 2배입니다. 이 청상추 가격도 100g에 1,500원대로 조사가 됐는데 한 달 전보다 한 50% 가까이 뛴 것이고 평년보다도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 서민 음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면 가격도 인상이 확정됐는데요. 이 농심이 평균 6.8%, 또 오뚜기는 평균 11.9%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또 제분회사들이 이르면 이번 달부터 밀가루 납품 가격을 10% 안팎 올리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고요. 낙농진흥회는 우유 원유 가격을 리터당 2.3% 네.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밀가루나 우유를 넣어서 만드는 먹거리 가격도 줄줄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 물가 상승률의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잎클로버님, 저하고 같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S본부 골수 팬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다시 TBS로 이사와서 인사드립니다. 새내기 청취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TBS에서 1일이네요. 자, 이번 주 증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한번 전망해보죠.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난주에 미국에서 애플, 아마존 이렇게 유명한 IT 회사들 실적이 나왔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그런데 실적은 좋았는데 증시의 주요 지수는 하락했고 특히 중국은 급락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하고 중국 증시 왜 이렇게 힘이 빠진 건가요? 일단은 팬데믹 사태 이후에 지수가 끝없이 상승하기만 했지 않습니까? 네. 하락하기만 하면 매수만 했다 하면 무조건적으로 할 정도로 상승만 해왔던 시기였고요. 뭐 그런데 7월 들어서부터 시장의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단어 때문이었는데 바로 피크아웃 이슈였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실적의 피크아웃, 그다음에 경기 회복의 피크아웃.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하락 요인만 나오면 낙폭이 커지는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피크아웃이 뭐예요?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 이제 무조건 이제 기업 실적도 고점 찍었고 경기 좋아지는 속도도 고점을 찍었고 네. 물론 이제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증가율 자체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를 만큼 올랐고 좋은 소식은 다 나왔으니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었다는 얘기네요. 너무 그쵸. 근데 이제 지난주에 애플이나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뭐 이런 대형 기술주가 실적 발표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실적 야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 네. 다음 분기는 정말 우리 우려스러워 이런 식으로 애플이 말을 하고 아마존도 7% 빠졌잖아요. 네. 그 금요일 날 정말 좋게 나왔는데 전자상거래 업종 부문에서는 야 조금은 거시기해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물량이 나왔죠. 그렇군요. 이게 미국 기업들은요, 본부장님, 그 네네. 실적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에 대한 주가 전망이나 매출 전망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이렇게 꼬치꼬치 안 하는데 미국은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그 올바른 투자를 돕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게 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라면 이게 얘네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보통 적자가 나잖아요. 네. 그럼 배당을 안 주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배당을 안 주면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빚을 내서 돈을 받아가지고 배당을 주는 그런 정도로 주주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돈을 꿔와서라도 배당을 줄 정도로 주주 중심으로 증시가 조성돼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야 우리 다음 분기 때 조금은 그래도 야 우리 이러저리 해가지고 실적 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계속 믿어줘.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그 피크아웃, 고점이라는 것에 대한 이슈와 논란이 지난주에 많이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면 지난주에 그게 소멸이 되고 이번 주는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는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만 놓고 보면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이라고 있는데 여기 S&P 500 기업들 중에 지난 금요일까지 59% 거의 한 60% 정도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들이 무려 88%. 네. IT 기업들은 98%예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예상보다 잘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85.1%나 급증을 했고요. 근데 2021년도 올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1%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보다도 그래도 조금은 더 좋아지는 게 좋은데
내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7% 증가에 그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 자체가 이미 피크를 찍었다는 거죠. 그 내년도부터는 근데 분기별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4개 분기 정도는 옆으로 횡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좋을 수만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은 네네. 이미 다 끌어와가지고 다 끌어올렸잖아요. 이미 우리가 눈높이를 높일 만큼 높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번 주에 경기를 설명해주는 주요 지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피크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라면 이제 경기와 관련돼 가지고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잘 봐야 되는 거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게 아니라 경기가 회복되는데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걸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도 주요 경제 지표, 중국의 제조업 지표하고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도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와 29.6% 뭐 전반적으로 수출 규모만 보면 554억 달러 규모 면에서는 무역 역사상 최대치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난번 달에 비해서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도 나오고요. 개별 기업 실적의 영향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 주 증시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결국은 기업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화두가 실적도 실적이지만 경제 지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예상을 좀 상회해 주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당장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좀 상회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경기 회복 속도 자체의 둔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의 매물 출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또 중반에 또 누가 있냐면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네.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연준에서 부의장직을 하고 있는 클라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또 여기서 미국의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해요. 또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은 매일매일 중요한 이벤트들이 질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경제발전소를 꼭 청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겠네요. 경제발전소. 그렇죠. 네, 이번 주도 허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성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휴가철인데 휴가 못 떠나신 분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오늘 추측할까요? 핑크로보님 1등 하셨고요. 시우민우 아빠 1등 해봤으면 내일 할 수 있어요. 홍재동 꿀주먹님 안녕하세요. SGG님 좋은 한 주 휴가라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휴가라서 듣고 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어디 다니기가 좀 쉽지 않은 계절은 분명해 보이네요. 7293님 맨날 운전하느라 귀만 쫑긋했는데 오늘 휴가라 9시 기다리면서 처음 출첵합니다. 조용한 열성팬 여기도 있어요 하셨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갑자기 식구가 떠오르네요.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뭐 울적할 때 뭐 있겠습니까? 경제발전소 듣는 거죠. 자, 손님 오셨네요. 서민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서주든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병 걸렸을 때 국가가 지원해주는 국가의료제도 관련해서 준비를 해오신 거죠? 네, 우리 모두 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죠.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인데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 건강보험만큼은 진짜 세계 초인류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
아픈데 이 예. 보험 때문에 병원 출입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제도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네. 오늘 1번으로 가져오신 게 산정특례제도 이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큰 병 걸리면 중대한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 크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진료비를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네. 암이나 아니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 큰 병 걸린 가족이 집에 있으면 뭐 진료비 월에 수천만 원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질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암, 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희귀 질환들 혹은 중증 난치 질환, 뭐 결핵 환자, 중증 화상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병에 걸린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아니면 진단이 어려운 그런 질환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희귀 질환 헬프라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확인이 되고요. 또 올해 1월부터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중증 아토피. 그러니까 아토피가 그냥 단순히 가렵고 하는 이 피부 질환으로 끝나지가 않는 경우가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중증 아토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고 또 원추각막증 그리고 문해수두증 이런 이 68개 질환이 추가되면서 조금 더 혜택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정특례제도를 통해서 본인 진료비를 얼마나 줄일 수가 있나요? 일단 해당 질환이고 해당 대상에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입원이나 외래 검사 이런 것들 할 때 질병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내야 될 돈은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한 1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암 같은 경우 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중증 화상, 뭐 중증 외상자 이런 중증 질환자는 5%만 내시면 돼요. 요양급여비의 5%만 내시면 되고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 질환 그리고 중증 치매도 보장을 해주는데 본인 부담률은 10%. 그리고 결핵은 아예 안 내도 되는 0%에 해당이 되고요. 결핵은 이제 거의 박멸됐잖아요. 그런데도 남아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구나.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7월부터는 그래서 잠복 결핵 감염, 그러니까 내가 결핵에 걸린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치료가 완전히 안 끝난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잠복 결핵 감염에 대해서도 산정특례가 확대 적용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아예 치료비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제 급여라고 부르는데 이 급여의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을 진단받았다, 네. 간암을 진단받았다. 그래서 영수증을 끊어봤더니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가 있고 뭐 비급여 이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이게 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는 게 전체의 5%. 그러니까 총 300만 원이 나왔으면 15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제도 같은데 일단 비급여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요거는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비급여 부분이 보장이 안 되고 급여 부분만 되기는 하는데 전체 또 다 되지도 않아요. 이제 두 가지 크게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고 이제 급여 항목이지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선별급여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전액 본인 부담이 뭐냐. 건강보험 적용되는 질병, 네. 이기는 한데 이게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이다, 중대한 과실 네. 이런 게 생겼을 경우, 아니면 급여가 정지된 경우, 아니면 학교 폭력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 당연히 산정특례제도 못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별급여는 뭐냐면 비용 대비해서 치료 효과가 낮아서 이 필수적 진료는 아닌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큰 진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이제 악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여만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이 암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비싼 뭐 질환들도 있고 하다 보니 일단 급여 혜택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또 추가적으로 또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이제 민간 보험의 영역에서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리 알아두시는 건 어쨌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10% 정도까지만 부담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개인의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도 조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사실 광범위하게 그렇죠. 그 보장이 되는 건데 뭐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
산정특례제도 이거 지원은 무한정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질병마다 좀 기간이 달라요. 일단은 이 암하고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요거는 이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야 되고 한번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해당 치료를 위해서 고시된 수술이 있어요. 혹은 해당 약제 투여가 있는데 정해진 것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1회 수술당 30일까지. 다만 여기에도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중 복합 선천성 심기형 질환자 또는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게 60일로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30일 그리고 요 두 가지에 해당되면 60일 이렇게 늘어난다 보시면 되고 중증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기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진일로부터 일단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률은 5%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핵 같은 경우는 아예 뿌리를 뽑고자 그냥 치료 기간 내내 네. 본인 부담률 이제 면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잠복 결핵도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산정특례 적용 시작 일로부터 1년간 진단을 받은 경우에 다만 이제 그럼 1년 이후에는 치료를 못 받냐? 의사 선생님이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5년 뭐 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년 동안 완치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재등록해가지고 그 기간은 다시 연장되니까 이것만 해주고 그럼 치료를 못 받는 건가? 내 돈으로 다 내야 되는 건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재난적 치료비라고 하는데 큰 병에 걸렸을 때 이게 가산을 완전히 탕진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막아주겠다는 건데 이 제도는 그냥 병원에 다니면 병원에서 신청이 되는 겁니까?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환별로 등록 신청서 등록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병원 내에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 받아가지고 공단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출력을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이제 병원에서 이런 질병에 해당되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면 이제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을 받고요. 그런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중증 외상 같은 경우에 이 총각을 다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질병들은 아예 자동으로 이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좋네요. 예,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까 암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치료들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민건강관리공단 이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의료비 지원란을 보시면은 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또 병원 업무팀에서도 이런 것들 다 상담을 해주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은 뭐 병원에다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단 1577에 1000번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대형 병원은 아마 대부분 병원의 코디네이터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셔도 될 텐데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본인이 얼마까지만 부담해라 이런 제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병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 이게 일정 부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만큼 다 돌려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아무리 많이 아프고 잦은 질병으로 병원을 가더라도 1년 동안 요 정도까지만 병원비를 부담을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나라에서 내드리겠습니다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쭉 낸 거를 합산해 봤을 때 공단에서 봐서 작년에 병원비 많이 쓰셨네? 그러면 한 8월 정도에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이 정도 이상을 초과해서 쓰셨으니까 요거는 환급 신청을 하세요.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가 본인 부담 상한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소득을 총 10가지 구간으로 나뉘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게 1분위 구간, 제일 높은 게 이제 10분위 구간으로 나누는데 1년 동안 진료비 같은 경우에 1분위는 적게는 뭐 81만 원에서 많게는 125만 원 정도까지만 내 돈으로 내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나라에서 내주고요. 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진짜 연봉이 뭐 몇 억씩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584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면 그걸 초과하는 진료비를 만약에 본인이 부담했다 하면은 이게 그냥 환급을 해줍니까? 이것도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8월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소득 10분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거든요. 건강보험료로 지역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약 23만 원 정도 그리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한 22만 6천 원 정도 요거를 이제 초과하시는 분들이 소득 10분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월급이 이 정도니까 건강보험료 이 정도 나가더라.
그러면 연간 쓰는 게 584만 원 정도까지만 쓰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입니다. 이제 비급여 항목은 안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다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5681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산정 특례제도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바로 그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대상자가 되었는데 삶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치료가 어려워서 평생 갖고 가야 한다는데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오래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셨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없다고 하셨으니 정말 다행인데요. 그래요. 이런 제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신청하는 방법도 네. 이제 사전급여랑 사후급여랑 좀 나뉘거든요. 이제 사전급여는 뭐냐면 같은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쭉 받았다. 그러면 내가 한 해 동안 그 병원에서 의료비 얼마 쓰는지 이 병원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봤을 때 이분 584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네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공단으로 신청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거는 따로 내가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사후급여라고 있는데 이거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닌 경우에 그러니까 뭐 1월에는 A라는 병원에 가가지고 한 100만 원 쓰고 한 3월 정도엔 또 다른 곳이 아파가지고 뭐 B라는 병원 가지고 한 200만 원 쓰고 그런 이런 일은 식으로.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잦은 뭐 병치를 하거나 또 아프신 경우, 편찮으신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합산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알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제 연락을 해줍니다. 8월 정도에 연락이 와서 네. 환급해 가라. 근데 모르고 있어도 이제 연락이 오니까 다만 그 시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병원비를 많이 써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요걸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 정도를 뭐 빚이 생기거나 하시는 네.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기간은 조금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실손의료비 네. 우리가 실제 병원에서 쓴 의료비를 돌려받는 게 이제 실손의료비잖아요. 실손의료비의 약관 중에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면책사항 중에 이런 본인 부담 상한제를 넘어서는 의료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낸 돈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580만 원 정도를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쓴 의료비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도 얘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보험사 참 부지런하네요. 근데 만약에 연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네. 10분위에 속하는 부부가 있다고 쳐봐요. 네, 소득은 뭐 최대. 가장 소득이 많은 10분위. 그렇죠. 그러면 부인이 만약에 지난해 본인 부담금으로 그 의료비를 300만 원까지 썼고 네. 남편도 아파서 300만 원 썼다. 아하. 그냥 한 집에서 상한선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거잖아요. 네, 600을 썼다. 그렇죠. 그러면은 584만 원 최대치로 쳐도 16만 원을 더 쓴 건데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별입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가구 합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구수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만 써도 여기 넘어갈 수 그렇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별로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그렇군요. 우리 교통 정보 듣고 올까요?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 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오늘 본인 부담 상한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1688님이 이런 의견 주시네요.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의료비 더 쓴 거 돌려받았는데 실손보험사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돌려줘야 하나요? 하셨는데 방금 대답해 주셨죠. 네, 어쩔 수 없이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실손보험사가 전산에서 많이 다들 이제 확인을 해서 이분이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데 이 급여와 비급여가 영수증을 우리가 제출을 하잖아요. 그 영수증을 보고 보험금을 줍니다. 그런데 급여 항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한선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먼저 알려줘요. 고객님, 네. 요거 내년에 그 초과분은 다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 보험사에서는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안 주거나 혹은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 네. 이거 본인 부담금 초과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환급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뱉어내셔야 됩니다라고 미리 안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연락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돌려줘야 다른 보험금 청구할 때 아마 이상이 없겠죠. 근데 이게 제도를 바꾸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 본인 부담 상한선 이상으로 의료비를 썼다고 하면 굉장히 진료비로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료보험이 다 보장을 하고도 내가 6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건데 이상을 네네. 썼다는 건데 그러면 실손보험 일단 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손보험 회사들이 받아가면 안 돼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가입한 이 보험은 사기업의 개인 보험입니다. 아, 나란 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사보험의 영역까지 신경 쓰면서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까지 할 만한 연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현장에서는 뭐가 불편하냐면 환급받는 시점은 내년인데 문제는 지금부터 실손보험에서 안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돈이 급하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쪼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 거예요. 그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009년 표준화 이후에는 아예 약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의해서 혹은 산재로 인해서 돌려받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저희가 보상을 안 해드립니다. 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뭐 민원을 걸거나 하더라도 네. 어쩔 수 없이 못 적용받는, 못 보장받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뭐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이 돈 주는 순서만 좀 바꿔도 좋지 않을까 네. 싶은데, 암 환자 의료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7월 1일부터 지원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의료급여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책을 나눴었는데, 이제 아예 올해부터는 좀 7월 1일부터는 심플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암 환자가 해당이 돼요. 전체 암 환자가 해당이 되는데 급여하고 비급여 상관없이 3년 동안 최대 300만 원. 요게 이제 300만 원까지로 이제 본인 부담 상한이, 경감 대상이 확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암 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암 아니면 또는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 급여 본인 부담금이 최대 200만 원까지였는데 3년 동안 요거는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네. 왜 사라졌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암과 관련된 지원 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통폐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 뭐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심플하게 하나로 합쳐지고 조금 더 지원 범위는 늘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물론 병원 갈 일 없는 게 최고죠. 제일 좋지만 그래도 뜻하지 않게 아니면 뭐 정말 예상치 않은 큰 병에 걸린 가족이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병원비 부담을 덜면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오늘 정리해 본 게 산정특례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어디 가서 물어봐도 뭘 물어볼 텐데, 네. 일단 단어는 내가 기억을 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어디다 알아보면 됩니까? 뭐 일단 내가 치료비가, 의료비가 지금 부담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 1577 10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요즘에 굉장히 전화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담원들이 재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사 찾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지사를 찾아보면은 지사별로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곳이 뭐 마포구다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마포구 지사가 있겠죠. 여기에 해당 지사 각 팀별로, 부서별로 연락처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좀 빨리 연결이 되고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질문 올라온 거 몇 개 답을 좀 해드릴까요? 7579님, 지난해 제가 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로 몇백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환급 가능한가요? 물어보셨는데 이게 600만 원 이상 썼을 때를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무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소득분위가 내가 해당되느냐. 적었는데 병원비를 많이 썼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소득분위에 해당되신다면 당연히 이제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8월이 됐으니까 아마 작년에 그만큼 쓰셨으면 요번 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 정도 연락이 올 겁니다. 혹시나 미리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리 물어보시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당연히 이제 환급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지금 병원비 잘 살펴봐야겠군요. 이런 의견 많으신데 5496님이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극히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네요. 건강보험은 국가복지 공공급여고 보험사는 사적 영역인데 왜 관여해야 됩니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실손보험에서는 어쨌든 상한선 이상으로 나간 진료비는 실손에서 보장을 안 하는데 해준다. 실질적으로는 가입자가 돈을 지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보험사가 지급을 해주고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손보험사 받아가면 네. 이 재난적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 돈을 1년 정도. 주고받는 순서를 좀 바꾸는 거는 요거는 운용의 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가끔 가다가 보험사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확약서 같은 거 쓰고 환급 받으시면 돌려주세요 하는 일단은 보험사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환급 받으면 다시 가져갈게요 하는 경우가 있군요. 네, 근데 점차 줄이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요. 한번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5443님 자주 오시는 분이죠. 손님으로 왔다가 가족이 되는 좋은 방송 하셨는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제도들 많이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김현 소장님,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요거 7월부터 바뀐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 앞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이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폐합됐다고 하셨는데 네. 요 국가 암검진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그 보장하거나 아니면 진료하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대한 지원 이렇게만 이루어졌었는데 아예 7월 1일부터 그런 것들이 딱 사라지고요. 전부 다 기준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병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제도는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시 연결해 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어떻습니까? 네, 아침이랑 비슷하게 0.2에서 0.3%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상존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업종 간의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월에 발표된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오늘 눈에 띄는 테마는 코로나 백신 쪽 테마주들이 관련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주말 사이에 화이나랑 모더나가 이후에 납품하는 백신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지금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백신 가격 올린다. 이거 유럽 정부하고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백신 맞을 사람들의 비용은 커지는데 증시에서는 어쨌든 그 회사들의 실적이 늘어난다. 그렇죠. 네,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오후장에 특별히 발표되는 이벤트나 지표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장 마감 후에 미국장 시작 전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를 둘러싼 경계 심리가 우리나라 증시 장중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아침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공모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청약에는 성공을 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요거까지는 확인이 네. 됐는데 증권사별로 지금 이 공모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목표가를 좀 네. 내리겠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한지영 연구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온갖 그 카카오뱅크로 둘러싸고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흥행은 했지만 지금 기관이나 그 수요자들이 그 의무 보유 확약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상장 당일에는 이 물량화펜, 수급화펜 장사가 없다고 수급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도 한번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자 좀 읽어드릴까요? 5화나 6화나님, 지난 방송에 관한 의견 주셨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산업재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제 생각엔 산업재해 관련해서 용어나 명칭 정확히만 사용해도 인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나 원청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가 당사자나 본인으로 보험을 신청하는 거고요. 원청이나 하청업체는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겁니다. 즉 처리라는 말은 처리 권한이 있는
기관이 써야 하는 말입니다 해주셨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요런 것들 그 구별해서 신청하고 처리하고 자료를 제공받고 이거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은데 앞으로 장관님이 많이 바꿔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같이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아옹개비님 무슨 뜻일까요? 달러화 강세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린이가 궁금합니다. 이거 저희가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발전!